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지용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뭔 일이래요? 오늘 무슨 일이래? 네.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막 뭐 반짝반짝 하는 거라서 아유, 그냥 좀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막 화나는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 정도지, 네. 이거 갖고, 기분 좋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시황을 제가 직접 분석하진 못하고, 네.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좀 보고, 본격적인 뉴스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국장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일까? 기다렸습니다. 일단 네.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많이 샀어요. 한번 그 보시죠. 네. 외국인이 오늘 얼마나 샀는지 보면은 거래소에서만 5,400억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거의 2,300억을 샀으니까 두 개 합쳐서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한 그 7천 거의 8천억 가까이 샀네요. 둘이 합치면 그 정도로 많이 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워낙 외국인이 계속 팔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산 게 언제 있습니까? 팔았다. 뭐 잠깐 네. 샀어도 1,000억, 뭐 잠깐 샀어도 1,000억 이 정도인데 5천억이면 많이 샀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럼 도대체 왜 외국인이 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해서 잘 모르겠고. 그 잠시 후에 이제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 이어지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는 박근영 부장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디서 많이 샀는지를 보니까 일단 가장 많이 산 데가 금융업이 있더라고요. 금융업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3천억 넘게 샀고. 네. 근데 그 금융업뿐만 아니라 사실 철강 빼고는 다 샀습니다. 철강 빼고. 오늘 철강 네. 빼고 다 샀어요. 보니까 그 업종별로. 그래서 사실 뭐 금융업을 많이 산 건 맞는데 네. 철강 빼고 다 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도 1,900개가 넘었어요. 1900개요? 그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합쳐서 그 상장 종목 수가 거의 한 2,400여 개 정도가 되잖아요. 네. 한 500개 빼고 다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가타부타 설명은 많더라고요. 저도 뭐 찾아보니까 네.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HBM과 관련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고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뭐 그렇다고 치기에는 삼성이 오늘 그러니까. 보합이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이 외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거의 다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고 네. 뭐 지난밤 사이에 미국의 11월 IMS 제조업 지수가 뭐 생각보다 좋았다. 근데 뭐 이것도 50 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위축 국면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땅히 설명할 만한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여전히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이유는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같이 올랐다. 그래서 뭔가 매크로적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있을 저희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기아 이야기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오늘 기아 뉴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네. 기아 무슨 기아 뉴스 오늘 있었어요? 밸류업 공시를 했거든요. 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이제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2027년도까지에 대한 이제 중장기 전략 목표를 담았는데 뭐 25년부터 27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이미 10% 이상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연평균 10%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주환원율을 35%로 지금 맞추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공시가 오늘 나오면서 4% 정도 올랐어요. 근데 현대차는 좀 빠졌거든요. 뭐 밸류업 공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다른 재미있는 뉴스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5대 시중은행에서 요구불 예금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게 뭐 말은 어려운데 뭐 일종의 넣었다 뺐다 하는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은행에 적금으로 넣기도 하고 뭐 예금으로 넣기도 하고 그냥 자유 입출금 통장에 돈 넣어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전 국민으로 다 확대를 해보면 항상 일정 부분 어느 금액만큼은 요구불 예금으로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돈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지난달 은행에서 20조 원의 요구불 예금 잔액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달에 592조 원에서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613조 원에서 그 592조 원으로 거의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조 원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불 예금에다 넣어놨다가 그냥 빼서 어디론가 갔다는 건데 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코인이죠, 뭐. 아, 네. 제목에 이미 나왔다. 네. 제목에 이미 나왔다. 요즘 코인이죠. 요즘에 그 코인으로 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50, 60 노후 세대들, 노후 세대라고 하기는 뭐 한데 언제 작년들. 네. 작년 세대들도 지금 코인 쪽으로 돈을 많이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 2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60대 이상 고객 계좌가 9월 말 기준으로 77만 5,700여 개에 달했는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보유액이 총 6조 7,600억 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 명당 투자 금액으로 따져보면 대략 872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20대는 1인당 98만 원. 1인당 98만 원. 네. 30대가 1인당 298만 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대 분들이 코인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연령대이다 보니까 네. 이분들은 평균이긴 해도 어쨌든 20대는 98만 원, 30대는 298만 원, 40대가 526만 원, 50대가 772만 원인데 네. 60대는 872만 원. 많은 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한 분당 코인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다르네요, 역시. 그리고 코인 투자에 새로 뛰어든 시니어 투자자의 증가세도 눈에 많이 띈다고 합니다. 업비트와 빗썸에 개설된 60대 이상 고객 계좌가 77만 개인데 네. 이게 2021년 말에 18만 개. 2021년 말에 비해서 18만 개 정도 증가한 수치다. 증가한 게 18만 개다. 30% 정도가 지금 3년 만에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돈을 빼서 지금 그 가상자산으로 네. 자산을 좀 옮겨놓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워낙 예금 금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금리 때문에 6%, 7% 예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지금 시장금리 하락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기본금리가 최저 2.35%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35개 상품 중 절반인 17개 예금이 거의 기본금리 2%대로 집계됐고요. 네. 2%, 2.35% 막 이 정도를 이자를 받느니 가상자산으로 내가 옮겨놓겠다라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많은 돈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자보다도 더 큰 요인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죠? 과세의 유예. 2년 과세 유예한 거? 2년 과세 유예가 됐잖아요. 그쵸. 물론 그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달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달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네. 지금 과세가 한 2년 정도 유예됐는데 2년 정도 후면은 가격이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네. 가격이 더 높아져 있는데 만약에 세금까지 걷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식에 넣는 거, 채권에 넣는 거, 아니면 배당주에 넣는 거, 예금에 넣는 거 어떤 것에 넣는 것보다도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그 수익을 모두 다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모로 그 돈 많은 50대, 60대 분들까지도 가상자산에 자신들의 돈을 일부 옮겨놓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옮기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많고 미리 연령대 옮길 분도. 있으신 분들이라면서요? 네네. 그분들도. 대부분이 50대에서 한 70대 정도 사는 네. 분들. 특히나 이제 부동산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옮겨놔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뭐 그분들 중에서는 자산이 한 수백억에서 진짜 많은 분은 사실은 한 2천억, 3천억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뭐 그분들이 그 자산을 다 이제 코인으로 옮겼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넓힌 분도 있고 어떠한 부동산 부자 한 분은 진짜 부동산이 많았거든요. 네. 거의 다 처분하시고 이제 본인 가지고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이제 빌딩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미국 채권이랑 그리고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옮기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혹시 뭐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냐. 네. 사실 그런 분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조금 더 또 이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미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50대, 60대 분들이 자산이 많잖아요. 네.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은 사실은 수급에 따라서 맞아요. 흔히 말하는 단타를 많이 친다면은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그 공부를 통한 가치 투자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코인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게 참 아직까지도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뭐 사이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서 옮기는데 조금 이제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좀 빠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95,00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뭐 예전에 이제 10만 불이 코앞에 있었던 게 뭐 얼마 전 같은데 이게 좀 변동폭이 확실히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그 진반꿀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진방꿀이 네. 뭔가요? SBS 그러니까 이제 SBS란다. CNBC 미국 CNBC의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네. 짐 크레이머가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꾸라진다는 아, 그런 네. 속설들이 또 시장에 많이 있는데 네네. 짐 크레이머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좋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짤들이 요즘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알 수 없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5, 60대 분들까지도 예적금 깨서 뭐 이렇게 가상자산으로 좀 옮겨 놓는다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거 봐라 이 나이 든 사람들까지 가상자산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거의 꺾인 거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고점이다. 뭐 그런 말만 고점이다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접근하시는 방식이 좀 다르다면은 이건 좀 얘기가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놀란 게 그분들의 대부분의 그 매수 가격이 네. 한 7천만 원 내외가 많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평단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3천만 원 미만인 분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라는 게 좀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아침 이제 새벽부터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됐어요. 사실 네. 논란이 됐던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이제 미국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미국의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3공장이 이제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인데 이 3공장을 이제 GM이 그냥 LG엔솔한테 니들이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지금 매각을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게 좀 어떤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은 50대 50 지금 그런 이제 1대1 합병 비율을 가지고 있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장에 대한 권한도 지금까지는 GM과 LG엔솔이 각각 1대1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는 GM이 우리는 사실상 이 공장 포기할 건데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사줘. 팔 거야. 네. 10억 달러의 이 공장의 우리 나머지 가치를 50%의 가치를 10억 달러에 사가라 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쪽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면은 좀 잘 사는 걸까요? 만약에 그 가격에 산다면? 10억 달러라고 한다면 이게 투자금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10억 달러면은 현재로 봤을 때는 GM이 손해를 조금 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보통 공장 이제 하나 지을 때 한 20억 달러가 아니라 30억 달러 이상이 많이 든다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GM의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뭐 팩트부터 잠깐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분 매각이 내년 1분기 중으로 지금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엔솔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식 입장은 북미 공장의 투자 운영 효율화, 가동률 극대화를 위해 랜싱에 위치한 얼티엄 셀즈 제3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확정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엔솔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고 있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요거 정리된 게 잘 없길래 하나 제가 정리를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네. 좀 띄워주십시오. 보면 이제 엔솔이 미국 내에 독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작 공장이 있습니다. 독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과 애리조나에 각각 공장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지금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6 시리즈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 또 이제 ESS용 LFP 배터리도 이제는 26년도부터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작 공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진출을 하기도 전에 이 합작사들이 우리 전기차를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한데 네. 같이 공장 만듭시다 라고 제안이 해서 먼저 와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합작사들 보면은 GM,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GM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GM과의 합작사인데 얼티엠 셀즈라고 하는 곳이고, 1공장은 이제 22년도부터 가동에 들어갔고요. 2공장이 올해 이제 봄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
3공장이 원래는 이제 내년 초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이제 LG 엔솔에 10억 달러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공장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51%, 혼다가 49%의 이제 지분율을 가지는 LH 배터리 컴퍼니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지금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혼다 신형 EV에 들어갈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네. 스텔란티스와도 지금 51대 49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51%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고 회사 이름은 넥스타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지프라든지 다른 이제 스텔란티스에 있는 전기차 차세대 플랫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HMGMA라고 하는 이제 조지아에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 공장 단지 안에 이제 또 배터리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HLGA 배터리 컴퍼니라고 합니다. 지분율은 50대 50이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GM이랑 합작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특히나 이제 GM과는 예전에 볼트 아시죠? 조그마한 볼트? 네, 볼트. 네, B볼트 전기차 때부터 해서 V볼트 때부터 사실 공급을 했고, B볼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LG 기술로 만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LG와 LG전자와 LG화학 당시였죠.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들어갔던 건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배터리들을 공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GM이 3분기 때 전기차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간 이코녹스 EV, 블레이즈 EV, 실버라도 EV, 그리고 이제 캐딜락 리릭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여기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GM이 갑자기 이거를 왜 매각을 했냐? 네. 라고 하면은 GM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2035년도부터는 완전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지금 굉장히 늦춰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배터리를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합작사를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소싱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업체가 갑의 위치였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전기차 업체들이 우리한테 배터리 좀 공급해 주십시오 하면서 줄을 서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작년 3분기부터는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배터리가 훨씬 공급이 과잉됐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와 완성차와 부품 업계 간의 그런 이제 힘의 균형이 결국엔 다시 부품 업계보다는 완성차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구조가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G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LG 배터리만 쓸 필요가 있느냐 다른 배터리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내부적 판단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삼성 SDI와 이제 또 JV를 맺기로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중국 배터리 도입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가져오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바로 연달아서 나왔던 뉴스가 이제 LG가 GM과 각형 배터리를 같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통형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파우치 파우치형 잘하죠.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각형을 갖추게 되면 모든 폼팩터를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되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서 배터리 업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되면은 각형 배터리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네. 실시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CATL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아. 중국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CATL이 이제 팩으로 각형으로 만드는 블레이저 배터리. 아니 그거는 BYD고요. 네. 이제 각형 배터리로 만드는 그 이제 패키징 네. 기술이 좋아요. 셀투팩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CATL에서 나온 기술인데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삼성 SDI와 지금 같이 하기로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각형으로 들어갈지 원통으로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차에 지금 각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GM에도 각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GM과 현대차가 최근에 포괄적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랬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26년도부터 현대차가 내놓을 EM 플랫폼을 아무래도 활용을 같이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엔솔 입장에서는 지금 각형을 안 만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생존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독자 공장에서 애리조나 공장 보시면은 ESS용 LFP를 이제 2026년도부터 만드는데 이게 파우치형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ESS용 LFP는 대부분이 각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LG 엔솔도
뭐 어떻게 보면 역량의 좀 강화라든지 폼팩트의 다양화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이제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는 각형 LFP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폼팩터에 대한 기술을 지금 강화하는 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사 가운데 가장 그 다양한 폼팩터를 네.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LG 엔솔처럼 엔솔밖에 보이긴 없죠. 하네요. 네, 엔솔 아직까지 엔솔이 각형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 각형을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걸 갖추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 없고요. 네. SK5는 지금 각형과 원통형을 다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네.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공장 쭉 보면서 한번 다 더 해보니까 네. 이 공장들이 완료를 모두 다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340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캐파를 갖추게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거는 당연하고요. 네.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를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그 있다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지난번에 이제 그 임성균 이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도 조금 네. 느꼈던 게 원통형 배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완성차 업체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면 그것을 조립해서 자동차에서 뭔가 이렇게 그 조립 과정 자체가 맞춤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원통형과 원통형 정도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배터리를 사다 쓸 수 있는 맞춤 그 정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LG 엔솔과 같이 원통형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좀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규격화가 되면 그렇죠. 그렇게 규격화. 되죠. 네. 규격화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LG 엔솔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현금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많이 버텨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려가 조금 나오는 게 10억 달러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당장 1조 4천억을 뭐 내년 3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고요.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한 18조 원 정도 갖추고 있고 네. 유동부채가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5조 4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차입금이 이제 4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순차입금은 마이너스긴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만약에 지금 차입금을 좀 고려를 한 현금을 쓴다면 1조 원 정도 쓸 수 네네, 있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그래도 1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조 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산을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네네.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갑자기 10억 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 엔솔에게 무조건 좋은 딜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뭐 수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서울 아파트 값으로 나눠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오늘 그쵸. 그 KB 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5.5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분위에 속하는 1분위가 가장 소득이 그러니까 비싼 거죠. 상위 20%의 평균 집값 그리고 하위 20%의 평균 집값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러면 하위 20% 평균 집값보다 상위 20%에 있는 평균 집값이 몇 배나 비싸냐? 이게 5분위 배율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분위 배율이 서울 아파트 값이 5.5배였다고 합니다. 5.5배면 하위 20%에 있는 아파트값 평균으로 네. 평균보다 상위 20%에 있는 아파트값이 5.5배는 비싸다. 네. 그래서 상위 아파트로는 하위 아파트 5.5채를 살 수 있다. 그 정도로 네. 양극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2008년 12월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양극화가 벌어졌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네네. 이게 제가 가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 1분위 하위 20%의 평균 가격이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5분위 평균 상위 20%의 평균 가격은 26억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엄청 비싸네. 와, 비싸다. 아니 이게 5분위 20 평균이라고 해서 네, 26억 8천. 이렇게 비쌌나?
아, 이렇게 비쌌어요, 여러분? 지금 못 사겠는데요. 와, 상위, 자, 26억 안 되면 이거 상위 20%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참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5분위 배율을 사실 전국으로 넓혀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은 그나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여러 채 중에 몇 채를 팔고서라도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올 한 해 동안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 말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양극화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 5분위 배율을 놓고 보면 10.93. 그러니까 10.93? 10.93.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상위 20%의 아파트로 네. 하위 20%의 아파트 11채는 살 수 11채 있다. 사네요. 네. 그 정도로 양극화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PIR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숨만 쉬고 살았을 때 내가 연봉 모아서 몇 년 만에 집 한 채 마련할 네. 수 있느냐. 그 비율이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 네. 이 PIR 비중이 10년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9.8을 기록을 했는데 네. 지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0.3이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살아도 10년 3개월은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였었지만 이게 9.8년으로 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난 3분기 가계도 동향 조사에서 네.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25만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4% 늘어났기 때문에 네. 4%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PIR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굉장히 비싸고 양극화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제 다음 뉴스를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되게 씁쓸하네요. 이렇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 대출이었잖아요. 네. 대출을 많이 풀어줬고 그리고 이제 6월달, 8월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스트레스 DSR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연기를 해줬죠? 훨씬 이제 지금 사실 올 여름에 굉장히 좀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 많이 심해지면서 대출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집값이 조금 뭐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좀 많이 봐온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높은 지금 금액을 들으니까 되게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이번에 내렸죠. 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제 3.25에서 3.0으로 이제 0.2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또 이제 내년에 더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쪽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대출금리도 이제는 조금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 말씀드릴 때는 예금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가 많이 안 내리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뭐 오히려 올랐죠. 가산금리를 그렇죠. 계속 높여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대금리가 커지면서 은행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두 번 연속 내리다 보니까 이제 은행도 조금 눈치가 많이 보였나 봐요. 보니까 이제 0.25%포인트를 내렸지만 은행권에서는 0.19%포인트를 낮추긴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많이 낮춰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 내렸나 한번 찾아봤더니 KB국민은행이죠. KB국민은행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기준 대출금리를 신용대출입니다. 대출금리를 연간 4.31%에서 네. 4.17%로 낮췄고요. 그리고 KB 든든 주택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4%에서 네. 3.76%로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KB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3에서 3.84%로 낮췄습니다. 신한이랑 하나도 낮췄는데 이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가 지금 3.4%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내리면서 또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는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다시 많이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대출 이쪽으로 많이 풀어주기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 쪽에 지금 많이 낮춰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다시 한번 겨울에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훈풍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광풍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전세자금 대출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잔액이 없대요. 잔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일단 낮춰놔야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다시 대출 한도가 리셋이 됐을 때 많이 뽑아줄 수 있다. 그때 가서 이제 금리 경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밟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예대금리 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예대금리 차를 한번 봤더니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난 10월 기준으로 이제 5대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가 평균 1.04%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0.51%였고요. 7월 달에 0.43%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8월, 9월, 10월 계속해서 3달 연속 상승을 했고 이번 달에도 11월에도 아마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대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네. 은행들 정말 돈 많이 벌겠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금융업을 엄청 산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저희 그 반농담 삼아 그 얘기 되게 네.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막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저랑 이제 네. 유종훈 기자랑 한지원 기자랑 아니 미국에 있는 그 금융기업 저는 이제 대부분 미국 기업들도 되게 많이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게 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게 특히 말입니다. 또 이게 그 대출 금리를 낮추면 지금 그 금융 감독 당국에서 엄청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죠? 그 예금 금리는 내릴 수 있고 네. 대출 금리 못 내리고 노났네. 넣어놨죠, 뭐, 지금. 네. 예금금리도 아주 오늘 노란 이제 상황.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대출금리가 덜 낮아지는 거죠, 사실. 낮추기 되게 힘든 상태죠. 네. 권 기자는 같이 안 놀아요 하는데 같이 안. 네, 같이 놉니다. 왜 안 놀겠습니까? 저희 같이 놀죠. 일렬로 쫙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할 때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이야기 할 때는 이제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단신으로 뭐 몇 가지만 전해드리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텐스토렌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짐 켈러. 짐 켈러 그렇죠. 네. 굉장히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 반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는 누가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아직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못했죠. 뭐 누구나 네. 뭐 저희 이게 더 빨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돌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최강자로 뽑히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짐 켈러에게 많은 그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수많은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전설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짐 켈러가 뭔가 하나 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는 참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LG전자, 현대차그룹 이런 쪽에서도 네. 투자를 받았었는데 이 텐스토렌트의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돈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니까 시리즈 D 펀딩에서 6억 9,30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9,733억 원입니다. 9,733억 원. 거의 1조네요. 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의 이제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과연 이 돈을 투자 받아서 정말 짐 켈러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반도체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투자하는 분들과 다르게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인공지능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네.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나오길 정말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게 뭘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 오픈 AI가 광고 모델 광고 비즈니스를 한다잖아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비쌌으면 광고까지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구글 되는 건가요? 구글 될 수도 있죠. 예. 그만큼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가 나오길 그래야지 네. AI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간단하게 단신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수산단에 있는 화학 공장들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네. LG 케미칼 죄송합니다. 롯데 케미칼도 이제 오늘 제2공장을 지금 일부 생산 공정에서 가동 중단 절차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를 충전하는 이른바 박스업으로 하는 이제 가동을 정지한 상태인데 이게 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뭐 여수 산다는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 그때 이제 LG 화학이 네. 그렇죠 했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면서 여수 지역 자체가 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롯데는 참 계속 안 좋은 일이 많이 막 벌어지는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초화학 생산 부문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공장단이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돌릴수록 손해였대요. 가동률이 7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죠. 우리 그 예전에 조선업 구조 조정할 때 네. 부울경 지역의 그 지역 상권 자체가 많이 네. 무너졌었고 마창진도 그랬죠. 그쵸. 네. 그리고 자동차 그 공장 문 닫을 때 네. 그때도 그쪽 지역 군산 지역 상권, 예. 완전히 큰 난리 났었죠. 네.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단순히 산업이 구조 조정합니다. 뭐 주가가 내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아예 먹거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맞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문을 닫아야 되게 되는 그런 네. 상황들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참 되게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진짜. 네. 무난하게 구조 조정이 돼야만 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뉴스룸은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뉴스와 함께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